네, 역대급 강한 장에서 어떤 게 수혜가 될 것이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이고요. 또 최근에 증권 지주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스페셜리스트 시간에 증권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해요. 신한투자증권 임희연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요. 워낙 사실은 장이 좋고, 그죠? 그 다음에 또 NXT도 있고 그래서 거래액은 많이 늘었을 텐데 실적부터 보면 지금 실적 발표를 거의 했죠. 증권사 실적 좋죠. 네, 다 잘 나왔고요.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는 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장이 워낙 좋아서 이제 거래 대금이 많이 늘어났었던 부분도 주요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워낙 장이 좋으니까 ELS라고 하는 이 상품들에서 조기 네. 상환이 이루어지면서 여기에서도 일부 이제 조기 상환 수수료가 예. 인식이 되기 시작을 했고 증권사들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펀드에서 엑시스를 하면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차익이 발생을 하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긍정적인 영향을 실적에 주었다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보니까 우리도 금리가 올라서 이 증권사들 채권 가지고 있는데 좀 머리 아프다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것보다는 이쪽 수수료 베이스나 거래 쪽에서의 상황이 좋으니까 네. 이제 결국은 이제 기업별로 봐야 되니까 기업별 실적은 조금 이따가 체크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법 개정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금융주의 에너지를 넣고 있는 건데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게 또 나오잖아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인하하고 증권주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증권주들이 최근에 이제 주주환원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이제 키움증권을 필두로 해서 이제 그 밸류업 정책을 하나씩 이제 공개를 시작을 네. 했었는데요.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최소 한 30% 정도의 그 주주 환원을 이미 공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주로 배당으로. 이제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시장 네네. 상황에 따라서 네네. 만약에 주가가 이제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을 경우에는 네. 자사주 매입 소각이 할 될 수도 수 있고 네네. 다만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 네. 보니까 또 이제 현금 배당 쪽으로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또 높죠. 예.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다 중점적으로 고려를 해 보았을 때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이제 그 제도적인 수혜를 또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도 사실 이렇게 배당소득 분리 과세를 하게 되면은 네. 그 고배당주 쪽으로 또 이제 자금이 그렇죠. 신규로 또 유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증시 유동자금을 이제 늘리게 되는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증권주나 은행주나 금융주가 공통적으로 수혜를 받는다고 볼 수 있고 증권주는 또 고배당주 가운데 하나니까 그렇죠. 수혜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기업별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했는데 한국투자증권이 제일 서프라이즈하게 실적이 나온 것 같아요. 평가 좀 해주세요. 네. 네, 이번에 이제 역대급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한국투자증권, 이제 주요 자회사죠. 네. 한국금융지주에. 이 회사의 이제 이익 체력이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제 펀드에서 또 이제 평가 이익이 발생한 부분도 네. 있고, 전반적으로 크게 흠잡을 데 없는 실적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이 별도 기준으로 대략 한 1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서 이제 레버리지를 이제 한 10배 정도 이제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자산이 이제 한 100조 정도 될 거고요. 이 100조 정도 되는 자산에서 이거는 이제 제가 다 좀 이제 간단하게 좀 라운드업을 네네. 하는 이제 그런 예. 숫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딱 정확한 숫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이제 쉽게 접근을 했었을 때 대략 이제 100조 원 수준의 자산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연간 한 200bp 정도의 수익률만 올릴 수가 있어도 네. 매출은 대략 한 이제 2조 원 정도를 기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수수료 수익이 또 별도로 붙게 되죠. 네. 수수료가 보통 이제 연간 한 1조 정도 나온다고 보신다면은 한 3조 원 정도의 순영업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판관비를 대략 한 30-40% 정도 사용을 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대략 이제 1조 원대 후반의 영업이익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영업 체력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계열사들이 있죠. 한국투자증권 이외에 네. 이제 저축은행이라던가 캐피탈, 파트너스, PE 등등 이런 이제 회사들에서도 연간 상당 수준의 이익을 계속 이제 창출을 해내고 있는데 현재 2025년 기준으로 연간 순이익은 대략 한 2조 원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한 10조 원 정도밖에 되지 예. 않거든요. 그럼 저희가 지금 이 한국금융지주는 굉장히 싸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한국금융지주랑 유사한 다른 이제 비은행 금융지주 회사가 있는데 네.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연간 이익이 한 2.4조 원 정도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20조 원 수준으로 지금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단순히 이제 이익의 차이뿐만 아니라 네. 그 외에 뭐 주주환원이라던가 다른 요소들도 물론 반영이 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했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금융지주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 금융 지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비은행 지주사 가운데는 사실 가장 좀 독보적으로 그죠? 네, 잘하는 쪽이 한국금융 지주일 거고요. 미래에셋증권은 실적이 나오는데 실적 발표하는 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뭐 한 10% 빠지더라고요. 지금 무슨 일이 있나 그랬더니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서 저도 방송 오시는 분들에게 뭔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부동산 쪽에서 조금 손실이 뭐 처음에 이랬었거든요. 나중에 해명을 좀 했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네. 보기에는 표면만 보면 좀 쇼크였거든요. 미래에셋증권 실적은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겁니까? 네. 사실 이거는 그냥 오해였다라고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좀 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시장에서 그 컨센서스라고 하는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기대를 하는 수준의 실적이 있고 실제치가 있고 여기서 얼마나 괴리가 발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뭐 서프라이즈냐 쇼크냐에 그렇죠. 따라서 또 이제 주가 변동성이 커지게 되죠. 근데 영업 이해 부분은 사실 추정하기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요. 저희가 일반적인 이제 기업들을 보실 때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컨센서스랑 실제치를 비교를 하실 텐데 네. 금융회사는 영업이익이 아니라 그 순이익 기준으로 보시는 게 더 정확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특히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영업 외 손익으로 분류가 되는 것들도 실질적으로 영업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있었던 사태를 제가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 이번에 그 미래에셋 증권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펀드를 이제 처분을 하면서 처분 이익이 발생한 게 영업 외 수익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펀드가 미래에셋 증권만 들어갔을 건 아니잖아요. 네. 다른 LP들도 네. 있을 테니까.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그거를 이제 배분을 해줘야 되죠. 그게 이제 영업 비용 안으로 포함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회계 계정에 미스매치가 생기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생기게 된 오해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이제 회계의 한계이기 때문에 네. 사실 저희는 그래서 금융주를 볼 때는 보통 영업이익이 아니라 순이익을 많이 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 순이익으로 봤었을 때에는 실적이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그러네요. 오히려 서프라이즈였었던 상황이었었죠. 표에 나오는 것처럼 순이익 기준으로 하면 3천억 정도 이익을 추정했는데 표 한번 보여주시면요. 3,400억대가 나와서 18%가 어닝 서프라이즈네요. 18%면 그죠? 근데 오늘 또 좋은 우리 임 의원님이 좋은 팁을 주셨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볼 거냐. 이제 보통 기업들은 일반적인 기업들은 사실은 단기 순이익보다 영업이익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금융사들은 순이익을 기준으로 봐주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또 나머지 그러면 증권사들 중에도 좀 특징적인 거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한국금융지주랑 미래에셋 얘기했는데 나머지는 그냥 평균적으로 다 괜찮았습니까? 네. 다 잘 나왔어요. 네. 예. 뭐 어떻게 사실 이게 잘 아시겠지만 금융회사는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은 영업하는 그 범위가 환경이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맞아요. 예. 네,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제 주력인 그 부분이 다르겠죠. 네.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예.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이제 그 투자자 입장에서 보셨을 때 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이제 그 매출 구성이라던가 영업 범위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네. 금융회사는 사실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좀 이제 어느 회사가 잘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특이한 일회성 요인이 아닌 이상 대부분 금융회사에는 네. 유사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침 표 한번 띄워주시죠. 왜냐하면 사실은 쏠림 현상이 뭐 어느 섹터에나 나타나기 때문에요. 사실은 증권주도 요즘은 이제 대형사 몇 개만 좀 주목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여쭤본 건데 보면 뭐 키움, 삼성, NH까지 해서 다들 이제 영업이익 보지 말고 단기 순이익 봐야 돼요. 순이익이 잘 나온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증권주가 기본적으로는 실적이고요.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이 증권주인데, 근데 주가가 많이 올라오면 사실 배당 수익률은 또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제 그 증권주의 배당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저는 증권주를 배당주 컨셉으로 접근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를 하셔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기는 해요. 극도로? 왜요? 네, 왜냐하면은
증권사들은 아직 그 이익의 안정성이 좀 비교적 다른 금융주 대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네. 왜냐하면 수수료 손익이 대부분 그 시황에 따라서 자본시장에 움직이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익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배당 수익률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고배당주로 접근을 하는 데에는 사실 다른 금융주들 대비해서는 조금 여류에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럴 거면은 차라리 다른 업종이 낫지 않겠는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익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 그 앞서 말씀드렸던 네. 미니멈 30% 수준의 그 주주 환원을 저희가 적용을 한다면은 네. 아직까지는 배당 수익률이 그래도 다른 금융 업종들하고 비교했었을 때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뭐 크게 부담은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증권주는 연말에 배당을 이제 받아야지라고 네. 단순하게 접근하시면은 조금 그 힘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좋은 얘기, 우리가 모르는 얘기를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네. 예를 들면 뭐 은행주 같은 경우 배당을 보고 받다 그러면 사실은 수익이 안정적인 범위에서 조금씩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만큼 있는데 증권주는 배당 성향이 비슷하더라도 이익이 확 줄어들면 배당금 자체가 줄어들 수 있고, 그죠? 네, 이런 이게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측 네. 가능성이 굉장히 그러니까요. 낮아요. 네. 그리고 이제 증권주를 배당주로 접근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연말에 올랐다가 연초되면 또 확 빼버려요. 이래가지고 이건 뭐냐. 그쵸. 네, 그런 그 노이즈가 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실적으로 접근하는 게 좀 맞고요. 네. 그러면 증권주 가운데서는 우리 임 의원님 탑픽은 뭐예요? 네. 네, 현재 증권주 탑픽으로는 한국금융지주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한국금융지주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이제 견조한 이익 체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이제 중점적으로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증권사들 중에서 별도 기준으로 자기 자본이 가장 큰 증권사가 되었거든요. 네. 이제는 금융회사가 특히 증권사는 그 규모의 경제로 결국에는 경쟁을 그러게요. 하는 그런 업으로 이제는 전환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한국 금융지주의 좀 다른 증권사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투자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는 최근에 올랐죠. 네, 이런 기대감도 있고 실적 발표가 올라서 17만 7천 원, 한 18만 원 수준인데 한국금융지주 목표가는 어느 정도 제시하고 계세요? 네. 네, 현재 한국금융지주 목표 주가는 25만 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25만 원을 제시를 하셨고 하나만 더 팁을 주시면 이제 증권주는 보통 아까 이제 영업이익보다는 순이익을 보라 그러셨는데 밸류를 할 때도 PR보다는 주로 PBR을 많이 보지 않아요? 보통 저희가 이제 네. 그 금융회사는 네. 모두 이제 PER보다는 PBR 네. 중점적으로 좀 이제 밸류에이션을 접근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결국에 이 자본 규모가 얼마나 있느냐에 맞춰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걸로 이제 이익을 네. 버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북밸류가 늘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멀티플은 사실 이제 ROE 대비해서 그렇죠. 코스트 오브 에쿼티 대비해서 ROE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보는데 이 또한 결국에는 이제 자본의 연동이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이제 PBR 위주로 제가 이제 그 질문 접근을 드릴 이유는 PBR로 적용했을 때 지금 레벨 자체가 좀 전체적으로 증권주가 부담스럽지 않느냐, 상단에 와 있지는 않느냐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 네. 지금 사실 증권주가 거의 뭐 PBR 1배 수준에 이제 도달해 있는 상황이고, 예. 최근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가 역사적으로 이제 PBR을 넘었었던 때가 막 최근 한 10년, 15년 정도를 복귀했었을 때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제 맞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털겟 PBR을 산정을 하는 방식이 그 자본 비용 대비해서 이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느냐를 예.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금융주들 코스트 오브 에쿼티는 보통 10% 수준에 위치해 네. 있는데 증권주들은 대부분 지금 10%에서 15% 수준의 ROE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PBR이 지금 1배 이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증권사들의 자본 효율성이 과거 대비해서 많이 제고되었기 때문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영업 범위가 늘어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시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수혜를 받는 부분도 좀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주 탑픽은 한국금융지주를 주셨는데요. 자막에 안 나왔으면 넘어가도 되는데 자막에 IMA 신규 사업자 발표 기대감이 있어서 이 IMA 종합투자계좌라고 하는 게 뭔지 이게 증권사의 이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건지 짧게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IMA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금융 상품을 증권사들이 이제 다룰 수가 있게 되고요. 이 상품이 이제 앞으로 증권사들에게 어느 정도의 이익을 창출해 줄 수 있느냐를 네. 과거에 이제 발행어음 사례랑 좀 이제 저희가 유사하게 접근을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IMA는 자기 자본 대비해서 100%의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제 그냥 쉽게 예시를 들어서 10조 원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는 증권사가 IMA를 총 이제 10조 원까지 예. 영위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보통 여기에서 이제 스프레드를 뭐 100bp에서 150bp라고 저희가 조금 보수적으로 산정을 한다면은 세전이익으로 한 1,000억에서 1,500억 정도가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간 이제 대략 2조 원 정도 수준의 뭐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는 회사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한 5% 내지는 뭐 7% 네. 수준의 영업이익 증가를 뭐 내지는 이제 세전이익 증가를 저희는 기대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전에 CMA가 엄청나게 선풍을 한번 끌었던 적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맞습니다. 이것처럼 이것도 이제 고객의 뭐 예탁금을 가지고 증권사가 운용을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입니다 보니까요. IMA 종합투자계좌라는 게 미래에셋과 한국투자증권 일단 첫 사업자로 선정이 되는 걸로 지금 기사가 나고 있고요. 예, 요게 이제 또 하나의 어떤 이익을 증액시킬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뭐 시간이 돼서 오늘 보험주 얘기 못하고 증권주에 집중해서 증권주 이야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임희연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